실제로 우리나라는 조사를 할 때마다 가장 높게 나오는 게 불안장애고, 가장 안 좋은 불안 유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계속 찾아보고 거기에 내 상황을 계속 대입해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해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안 좋은 상황들이 자꾸 머리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무시당하거나 실패하거나 비난받거나.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을 나가지 못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미련한 짓이. 그 상황을 뚫고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대부분은 이미 일어나 버린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다시 곱씹는 거, 혹은 먼 미래에 생길지 모르는 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생기는 걱정.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나한테 일단 쓸데없지 않은 걱정이란 내가 지금 당장 대처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그거는 내가 머리 안으로 고민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영역. 근데 그렇지 않은 걸 대부분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쓸데 있는 걱정은 10%도 안 될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란 패턴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패턴이 어떤 쓸데없는 걱정이 들었을 때 이건 쓸모없는 거야 하고 툭 던져버리면, 그러면은 이건 나한테 그렇게 영향이 없어요. 근데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준비된 체력이 자꾸 소진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붙잡고 머리 안에서 생각을 돌리세요. 시나리오를 일정 부분 만드는 거죠. 특정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나 어쩌면 만약에 식으로 확률이 아주 낮은 상황까지도 머리 안으로 자꾸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걱정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까지 만들어놔요. 근데 이 시나리오는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먼 미래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의 고민은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내가 안고 가야 되지만, 막연한 걱정이라면 그때 가서 구체적인 상황으로 맞닥뜨렸을 때 고민해야 해요. 우리의 생각은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하기가 어렵죠. 실제 예로 들면 이런 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 자야 되는데 근데 잠 안 오면 어떡하지? 잠 안 오면 나 큰일 날 텐데 근데 나 이런 잠 안 오는 걱정하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또 잠을 못 잘 텐데 근데 잠이 안 오는데 잠자는 거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날밤 새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 역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버리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침투사고라 그러거든요. 필요 없다는 걸 알지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 생각들이 우리 생각 사이에 끼어든다고요. 이때의 방법은 흘리는 거예요. 무시. 끊임없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버리는 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이 버리는 과정은 자동화돼요. 그러면 떠오르는 순간 바로 버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편안해지죠.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시나리오에 대한 걸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해요. 이게 인사이드 아웃 2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하면요, 중간에 이매지네이션 랜드라는 게 나와요. 상상 랜드. 거기에 보면은 불안이 캐릭터가 상담원 같은 애들이 와글와글 있는 거에서 막 진두지휘를 하면서, 야, 내일 있을 시합에서 최악의 상황 뭐 이런 거 다 시나리오 만들어봐. 그럼 거기 있는 상담원 같은 애들이 계속 거기서 타이핑을 하면서 내일 있을 수 있는 만에 하나의 사건 사고들이나 염려될 만한 상황들을 계속 그려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의 개수는 무궁무진해요. 뭐 10개 안에 상황들만 그려놓고 대처법을 만들어 놓으면 만족해가 되면은 참 좋겠지만, 그렇게 10개 미만으로 안 떨어진다고요. 생각하다 보면 이것도 걱정되고 딴 것도 더 걱정돼요.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확장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머리 안으로 모든 대처 방법들을 만들려고 하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시나리오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근데 내 머리 안으로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처 방법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뇌가 불필요한데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특히 잠을 자는 동안에 그렇다면 일말의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생각은 잠을 못 자요. 현실의 상황은 나한테는 당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처해야 된다고 우리 몸이 느껴요. 그러면 우리 몸과 마음은 각성돼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이매지네이션 랜드가 기쁨이가 나타나가지고 회방 놓잖아요.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엉뚱한 생각들. 갑자기 내가 엄청난 대스타가 돼 있고 갑자기 메달을 따고 골을 계속 넣고 있고,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고 나한테는 당면한 현실이 아닌 일종의 공상이죠. 그러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상 상황에서는 우리 몸과 마음이 이완해버려요. 그러면 잠을 자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가장 안 좋은 불안 유형은 내가 하지 않으면서 불안한 유형이에요. 대표적인 게 은둔형 외톨이죠. 은둔형 외톨이가 그냥 거기서 페인처럼만 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밤새 잠도 안 자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 컴퓨터로든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계속 찾아보고 거기에 내 상황을 계속 대입해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해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안 좋은 상황들이 자꾸 머리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무시당하거나 실패하거나 비난받거나.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을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제 책에서 목표를 삼고 있는 불안 유형은 조금 달라요. 욕심에 비례해서 생긴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욕심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불안을 다 대처해야 돼요. 내가 삶에서의 기대치가 높아요. 나는 잘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해야 되고 꼼꼼하게 해야 되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실수를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혹여나 작은 실수들이 생길까 봐. 그러니까 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쓰여지죠. 근데 그 욕심에 비례한 걱정들 중에는 불필요한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필요한 걱정들에 내가 쓸데없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게 되면 나는 번아웃이 오죠. 그러면 내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 유형 중에서 내가 회피형이 있고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불안이 높은 분들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억은 해마라는 뇌 조직과 편도라는 뇌 조직의 기억이 저장돼요. 그리고 불안은 내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불안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뭔가 위급한 상황, 힘든 상황, 혹은 누구에게 비난받거나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부정적인 경험들에 대한 기억이 일정 부분 불안을 자극해요. 이건 트라우마에 대한 영역이죠.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해마라는 정상적인 기억 조직에 저장되지 않고 그 옆에 붙어 있는 편도체라는 감정을 주관하는 뇌 조직에 기억되는 경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걸 내가 차분한 기억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똘똘 뭉친 기억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건의 재경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마치 그 상황인 것처럼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치료라는 건 편도에 저장되어 있는 감정적인 게 똘똘 뭉친 기억을 일정 부분 우리가 말이나 생각으로 다시금 곱씹으면서 혹은 털어내면서 해마의 기억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에서 올라오는 불안이라면 우리는 이거를 되게 크게 어떻게 하기 힘든 영역으로 경험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불안을 내가 차곡차곡 재정리를 해서 현실 가능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대처의 가능성과 이게 쓸모 있는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 혹은 내가 지금 이거는 쥐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거를 분류를 잘한 다음에 해마의 영역의 기억으로 저장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한테 삶에서 도움이 되는 불안 영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즉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긴 불안은 이 세상 모두를 다 트라우마 시각에서 바라보게끔 만들어요. 그럼 날 도망가게끔 만들죠. 하지만 정상적인 기억 영역에서 올라오는 불안은 내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걸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작동되는 불안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필요한 불안 영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불안이라고 했을 때 정신의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증상군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대표적인 게 공황이에요. 공황장애가 발휘되는 환경은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불확실성이 커져 있을 때는 불안하죠. 그리고 그 불안에 대한 반응이 신체적으로 올라오는 게 공황이에요. 그래서 공황 증상은 불안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라는 걸 자극하게 돼요. 교감신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심장과 폐, 근육, 신경계를 다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두근두근거리고 갑갑하고 뭔가 숨이 차고 근육이 긴장돼서 중심 근육이 뻐근하고 이명이 들린다거나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거나 혹은 식은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반면에 교감신경은 장운동은 셧다운을 시켜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에 탈이 나겠죠. 메스껍거나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그 상황이 급격하게 펑 하고 폭발하는 게 공황 발작이에요. 그러면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막 식은땀 계속 나고 몸에 힘은 없고 막 어지럽고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눈이 안 보여요. 눈 뜨고 있는데 갑자기 암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쪼그리고 있어야 돼요.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라면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나한테 엄청 큰 병이 생겼나 보다. 119로 달려가시는 거죠. 근데 검사를 해보면은 정상이에요. 불안에서 생기는 또 다른 증상 중에 하나는 강박이에요.
아까 이미지네이션 랜드 말씀드렸죠. 내 머리 안으로 모든 상황들을 다 떠올린다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에 있어가지고 다 내가 대처를 할 수 없으니 그거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습관들을 만들어놔요. 그게 강박 증상이에요. 손을 계속 씻는다거나 삐뚤어진 걸 못 본다거나 혹은 길을 걸을 때 선을 밟는 게 왠지 불안한 거예요. 선 안 밟아야 돼. 근데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면 쓸데없이 우리의 에너지가 뺏기는 거죠.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와요. 강박은 갑자기 본인이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본인의 몸의 행동이 신경 쓰여요. 걸을 때 내가 팔 동작을 어떻게 했어야 됐더라? 강박이에요. 그리고 공황은 맨 마지막에 나오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심장이랑 쿵쾅쿵쾅 뛰면서 요동치는 상황. 그게 불안 증상이에요. 전화공포증이든 대인관계에서의 공포증이든 혹은 거절에 대한 공포증이든 이쪽 영역에서 당연히 어떤 그 불안이 올라올 수 있죠.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불안이 나한테 필요한 불안이냐 불필요한 불안이냐를 구분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은 내가 지금 당면한 상황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불안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만들 수 있는 영역이라 그러면 이 불안은 내가 쥐고 있어야 돼요. 치열하게 고민해가지고는 대처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렇지 않은 영역이라 그러면 이 불안을 끊임없이 흘려내야 돼요. 불안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내가 당면하는 것도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불안의 쥐레를 하나하나 일부러 밟아가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밟을 때마다 펑 터지고 밟을 때마다 펑 터지는데 그 불안을 오히려 안 밟는 게 이상해서 그 불안을 계속 밟고 가요. 그럼 괴롭죠. 나는 그 불안의 지뢰밭을 피해가야 해요. 즉 무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무시하면 좋지. 근데 자꾸 끼어드는 걸 어떡해? 그러면 그거를 끊임없이 노력해 보셔야죠. 대부분의 불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 놓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놓으세요. 아니 왜 어떻게 놓으라 그래요? 이거 왜 못 놓는 줄 알아요? 놓으면 다시 있어요. 그러니까 놓아봤자 다시 있으니까 이거 못 놓겠어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랑 비슷하냐면 명상이랑 비슷해요. 명상의 기본은 나의 생각을 놓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다시 불필요한 생각이 끼어들어요. 그러면 또 놓아야 돼요. 어떤 식이냐 하면 중립적인 생각거리를 찾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호흡을 많이 얘기합니다. 숨을 천천히 쉬는 거죠. 이 호흡은 나한테 불안을 유발하지도 않고 뭐 기쁨을 주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불편하지도 않아요. 중립적인 생각거리로 내가 불안을 쥐고 있는 생각의 집중을 여기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놓는 방법이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생각을 놔도 다시 생각이 여기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니에요. 저도 명상을 하더라도 다시 쓸데없는 생각이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네 라는 걸 알아차리고 놓고 다시 중립적인 생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패턴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이때까지의 패턴을 쥐고 있는 게 패턴이었던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연습하다 보면은 알아차리고 놓고 중립적인 걸로 돌아오는 게 패턴이 돼요. 물론 이 호흡은 다른 걸로도 바꿀 수 있어요. 건포도 명상이라 그래서 입안에 무언가를 놓고 거기에다만 집중하는 거예요. 혀에 느껴지는 건포도의 텍스처나 맛이나 느낌이나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온전히.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보면 호두 이렇게 막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명상법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거?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여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많아요. 그때는 나의 삶 속에서의 시간에 그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돼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무언가. 공부가 됐던, 운동이 됐던, 아니면 치열하게 일을 하든.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쓸데없는 생각이 계속 머리 안에 많네. 그러면서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미련한 짓이에요. 그 상황을 뚫고 나오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정신건강 역학조사라는 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할 때마다 가장 높게 나오는 게 불안장애고 지금 아마 14% 정도가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가 10%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표본 조사를 할 때 내가 증상이 있어도 증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가 불안에 취약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어른 세대가 너무 불안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세대는 어른 세대의 과보로 인해서 아이들 역시도 불안 수준이 너무 높아져 버려요. 그리고 어른 세대는 왜 불안해졌느냐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사건 사고와 관련된 간접 경험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미디어에서 너무 자극적으로 노출하는 거죠.
또 다른 요인은 우리 사회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남한테 관심들이 너무 많아요. 나 혼자서 나의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데 끊임없이 옆에 있는 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죠. 그러다 보니까 쟤는 이런 걸 하고 있네 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하나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뒤처지고 있나? 혹은 내가 남들만큼 무언가를 못하고 있나?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 과정에서의 문제죠. 이 성장 과정에서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해요. 우리나라가 특히 그 어떤 나라보다 교육열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육열이 높다라는 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는 부모의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이게 완벽주의죠. 완벽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기준치를 높게 설정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거에 도달하지 못할까 봐에 대한 불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안의 배경인 거죠. 저도 불안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공황장애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 중에 일정 부분의 불안은 정상범주고 저한테 필요한 불안이고요. 불안 중에서 일정 부분은 병적인 불안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일 큰 거는 불안에 의해서 파생된 증상들이 내 삶에 해가 된다고 느낄 때. 정신과 진단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이거거든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나의 일상생활이나 직업이나 사회관계에 있어가지고 지장이 있냐 없느냐예요. 조현병 증상 중에서 대표적인 게 환청과 망상이에요. 이 환청과 망상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나 사회적인 역할에 지장이 없다면 조현병 진단 내리지 않아요. 즉 불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이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무언가를 방해해요. 자꾸 손을 씻게 만든다거나 혹은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꾸 이 불안 때문에 메일 하나 보내려고 그러면 이거 계속 확인하고 뭐 하다 보니까 1시간이 걸려요. 그럼 일적인 거에도 지장이 생기는 거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거절을 못해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실수할까봐 말하는 것도 주저해요. 그럼 지장이 있는 거죠. 즉 불안으로 인해서 나의 일상생활, 사회적인 활동, 직업, 대인관계에 지장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불안은 질병 수준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